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사진은 질병관리청이 2011년부터 20년까지 10년 동안 만 6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일 과일과 채소의 권장량인 500g 이상을 섭취하는 비율,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 16년부터 비교적 그 비율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즉 과일과 채소를 매일 500g 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모든 사람에게서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20년 기준 26%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그중 여성은 23%에 불과하다, 평균 이하다 이런 거고요. 이 말은 모든 여성의 대략 한 77%는 적정량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그 비율이 71%나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령별로 이제 본 것이 그 옆에 있는 건데 50대 이상의 남성은 44% 이상이 매일 500g 이상 과일 채소 섭취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같은 연령대 여성들도 비교적 그 비율이 높은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20대 연령층 여성들 8%도 안 된다는 겁니다. 즉 20대 여성들은 92%인 그러니까 2%가 과일과 채소를 매일 적정량인 500g 이상 섭취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섭취를 못하는 거 아닐 것이고 아마 안 한다고 봐야 할 것이고요. 이것은 식습관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은 영양 결핍인 거 아니냐, 기초적인 면역력도 상당히 약한 거 아니냐, 이게 젊을수록 더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론하는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대책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벼운 표부터 한번 보시면은 모든 식물성 식품에는 그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동물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령 그 수많은 무기물 중에서 일단 칼슘 함량이 많은 음식들 그 표를 한번 보시면은 식품 그 100g 기준으로 우유 속 칼슘은 112mg인데 뭐 대두는 127, 들깨 276, 검정깨 1100, 생김은 490, 상추는 106, 우거지 115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식물성 식품이 우유보다 칼슘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가만히 보면은 사실 우유는 칼슘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뭐 칼슘의 보고 우유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그런 분들은 우유 회사의 돈벌이 광고에 세뇌를 당한, 그래서 그냥 무식한 분들이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속이려고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하거나 또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말하는 게 다 광의의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식품별로 영양소를 쭉 한번 살펴보면 가령 참깨의 다른 표 한번 보시죠.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게 매우 풍부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매우 좋아하는 그 시래기를 한번 보면은 이 가을 되면은 저기 강원도 양구에서요 깨끗하게 손질한 그 아주 품질 최상급 시래기를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는데 저희 집 같으면은 한 두서너 상자 이렇게 택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겨울 내내 아주 여러 가지로 맛있게 먹습니다. 저는 시래기 칼국수를 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칼륨이 상당히 풍부하죠. 그런데 문제는 저 식품별로 이제 저런 영양소 숫자 저걸 누가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이거 아는 곳이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농수산부에서 국가 표준 식품 성분 분석을 해서 이거를 온라인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소고기, 현미, 또 그 상추, 또 거기 사과 이렇게 영양 성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소고기 등심에 대한 영양 성분, 그래서 저기 국가 표준 식품 성분 분석에서 나온 거, 이제 샘플을 한번 보시면은 이 사진과 같은데 이게 내용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한 장에 다 보이려고 이게 샘플이니까 이렇게 축소를 했는데도 안 보이죠, 숫자가.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영양 성분 그 상세하게 그러니까 망라되어 있다. 그 내용만 한번 저런 식으로 발표한다는 것만 이제 그 한번 보시고요. 그 성분이 많은 것은 주로 아미노산 종류별로, 지방산 종류별로, 또 무기물과 비타민 종류별로 총 망라가 되어 있어서 내용이 너무 많아갖고 이거 전부를 한 표에 그리는 거는 거의 뭐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몇 개 항목만 뽑아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바로 소고기, 현미, 상추, 사과 이렇게 몇 개 항목만 뽑은 것입니다. 자, 저 표를 보시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영양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에너지원과 영양소는 완전히 다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마치 휘발유차의 가솔린이나 전기차에 충전된 전하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연료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에너지원이고요.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원료. 살아있는 동식물이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 순간 이 연료를 태워야 하는데 그게 바로 포도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바로 생명의 연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에는 품질 좋은 포도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게 그 매우 중요한 조건이죠. 좋은 음식의 조건, 품질 좋은 포도당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포도당은 탄수화물이 소화되어서 흡수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혈액에 녹아서 혈당의 형태로 각 세포로 이제 쭉 배달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숨 쉴 때 들이마신 산소가 또 혈액 통해서 세포에 공급이 되고, 그럼 이제 세포가 호흡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호흡한다는 말이 바로 포도당이 산소와 더해져서 즉 산화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러니까 LNG 추진 선박이 LNG를 태우면은 그게 그 메탄이 산소와 결합하는 거, 메탄이 산화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부산물로서 이산화탄소와 CO2가 나오는 거와 똑같이 포도당이 세포 속에서 산소와 더해져서 산화되면은 에너지가 나오고 부산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은 탄소, 수소, 산소를 구성된 그 유기화합물인데 탄소, 수소 구성된 게 탄화수소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래서 이 탄화수소가 산소와 반응하면은 반드시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 일반론이 생체 속에서도 이게 작동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휘발유나 중류나 메탄, 즉 LNG 천연가스고요. 메탄올 이런 거 전부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이걸 산화시킨다. 즉 엔진을 가동시키면 그게 바로 태우는 거 아닙니까? 물과 이산화탄소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포도당은 오직 식물만이 광합성을 통해서 최초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동물들은 식물이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그 포도당을 음식으로 먹어서 섭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당이 바로 무기물 탄소가 유기물 탄소로 순환하는 탄소 순환의 핵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식물이 만든 포도당을 먹어야 살 수 있고요. 안 먹으면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영양소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은 중요한 영양소이고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이 무기질이라는 게 가령 칼슘, 칼륨, 인, 철, 마그네슘, 요오드 이런 거, 예? 일종의 원소로 표현되는 거, 원자로 표현되는 거, 일종의 물질이죠, 물질이고. 그래서 이런 무기물질은 오직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존재할 뿐이고요. 인간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든 어떤 존재이건 이런 무기질 자체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소멸시킬 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인간이 물질 그 자체를 만들거나 존재하는 물질을 소멸시킬 수는 없고요. 오직 존재하는 물질을 가지고 쪼물락쪼물락 거려서 이용할 뿐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직 음식을 통해서 이제 섭취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그래서 이런 거 지금 그 추가로 하여튼 가령 칼슘 같은 거 추가로 새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있는 칼슘을 존재하지 않게 소멸시킬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이 예외로 이제 그 핵 반응을 하게 되면 핵 분열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른 물질이 생기는데 그런데 핵 그 분열 물질은 가령 우라늄 같은 거나 이렇게 핵 분열을 하지 칼슘이 지금 정상 상태에서 핵 분열 한다는 거 지금 우리 모르죠. 예. 그래서 하여튼 소멸되는 것도 없다 이겁니다. 비타민도 매우 중요한 영양소인데 대부분은 음식 통해서 이제 섭취를 하지만은 가령 비타민 D는 자외선 듬뿍 받으면서 아주 빡시게 운동을 해서 만드는 거다. 여러 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든 천연 비타민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이게 이제 여의치 않으면은 그러면 보조적으로 비타민 D를 이제 섭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 또 필수 지방산이 아닌 것 이런 거는 이거는 영양소라고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우리 몸이 알아서 필요할 때 다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즉 살아있는 모든 어떤 동물과 식물은 각자의 DNA 정보에 따라서 포도당을 원료로 해서 아미노산도 만들고 지방산 만들고 뭐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을 만들어서 각자 동물이건 그러니까 사람이건 강아지건 아니면 상추건 배추건 사과건 자기의 신체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그 DNA에 다 이제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이런 그 살아있는 동물들이 알아서 이제 만들어 사용한다는 것이고 식물원에 저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 활동 과정에서 무기질과 비타민이 극소량이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단백질과 지방은 만들어서 사용하면 피로 충분하고 굳이 저것을 음식으로 섭취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상추에 지방 성분이 지금 공란인 거 볼 수 있는데 저거는 분석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세포의 필수 공통 구성 물질이기 때문에 상추라는 저것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지방 성분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식품을 가만히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소고기에는 탄수화물이 없네요. 그렇죠? 저기에는 포도당이 없습니다. 연료 원인 양질의 포도당이 없기 때문에 좋은 식품의 제1조건에서 지금 소고기는 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저 소고기는 저 소의 근육이 이제 죽어서 오래된 거 아닙니까? 엄밀하게는 소가 섭취한 포도당이 근육 속에는 글리코겐으로 일부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살아있을 동안에 이게 죽게 되면은 글루코겐이 단기간에 소실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식 동물들은 사냥한 짐승의 피가 뜨끈뜨끈할 때 싱싱한 글리코겐을 빨리 먹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을 섭취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한번 보면은 제가 이렇게 색칠해 놓은 거요. 마그네슘은 현미가 소고기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 다음에 비타민 A는 상추에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비타민 A라는 종합 비타민 J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 주장은. 비타민 C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 C하고 비타민 D는 겨울에 이렇게 좀 먹어주고요. 봄, 여름, 가을 같으면 저는 비타민 D는 안 먹습니다. 가서 이제 운동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증후군의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콜레스테롤 아닙니까? 이거는 소고기, 즉 동물성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에 이제 누락된 항목으로 사과에는 칼륨과 또 비타민 C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방질보다는 사실 무기질이나 비타민류가 몰등하게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단백질하고 지방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은 사실 저런 그 곡류, 현미나 그러니까 잡곡이나 콩류나 이런 데 듬뿍 들어 있습니다. 예, 충분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거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조금 그러니까 소식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 그러니까 단백질, 지방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는 무기질과 비타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필수 영양소는 대부분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을 때 섭취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매일 최소한 한 500g 정도 과일 채소 먹는 거 꼭 필요하다. 그래서 권장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 대부분이 위에서 본 것처럼 식습관이 아주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즉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영양 결핍일 가능성 높다. 이런 겁니다. 젊은이일수록 몸집은 비대한 것 같지만 영양 결핍 상황에다가 기초적인 면역력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은 저는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안 먹고요. 예, 현미, 여기에 뭐 잡곡하고 이제 콩 섞어서 그런 현미밥, 그다음에 채소, 과일, 견과류 중심으로 요게 바로 비건식인데 요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 비건식을 과식을 하지 않으면은 비만 문제가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영양 결핍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현미, 잡곡, 이 콩류에는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무기질, 비타민이 골고루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단백질, 지방 전부 우리 몸이 알아서 잘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요. 콜레스테롤이 과잉될 가능성이 근원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으로 먹는 게 없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비건식을 완벽하게 실천한 지가 이제 아마 9년 차 되는지 뭐 10년 차 되는지 하여튼 너무 오래되니까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오래 살면 자기 나이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9년 차, 10년 차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반려견 보리, 토이 푸들인데 이제 4월 되면은 두 번째 생일 이제 잔치 해줘야 되는데 우리 보리도 철저하게 비건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면은 비타민 D도 최고의 품질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잘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타민 D와 고밀도 콜레스테롤, 요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년 최고 좋은 보약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소고기가 열등식품이라는 것은 위 표에서처럼 양질의 포도당이 없고요,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점인데, 그 다음에 별도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전부터 비건식 여러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그때도 소고기의 어떤 사회적 비용 요거를 할까 말까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안 했는데, 이거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지금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 소고기와 관련된 사회적 해악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소고기 1kg 생산하기 위해서는 곡류 25kg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말이죠, 성인 대략 한 3인 내지 4인 가구가 대략 한 달 양식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양입니다. 곡류. 그 다음에 지금 세계 곡물의 3분의 1이 축산용 사료로 소비되는 상황이고, 전 세계 경작지의 대략 26%가 축산을 위한 초지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 산림 파괴의 주된 용도가 소 키울 초지 조성용이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고기 1kg 생산할 때 CO2가 대략 36kg 이상 배출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온실가스 사진 보시는 것처럼 온실가스 원 제일 큰 게 지금은 CO2고 그다음에 이제 메탄이고요. 그런데 전 세계 메탄 배출의 37%가 축산 과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
여기 오일이나 가스보다도 더 많다는 겁니다. 축산업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8년 어떤 그 데이터에 전 세계에서 고기를 얻기 위한 그 가축이 600억 마리라고 합니다. 당시 세계 인구 60억에 한 10배가량 됐다는 거고요. 이게 한 2050년 되면은 1200억 마리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추정이 되고 있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저기 축산업 그 고기를 얻기 위한 축산업 그 문제점이 바로 그 분뇨 문제입니다. 분뇨 문제. 예. 하여튼 이렇게 이제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그 축산업과 관련된 그 사회적 비용이 지금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지금 사회가 공동으로 다 이제 그 부담하게 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 예? 육식을 줄여야 한다. 이 육식 사실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말이죠.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참 줄이면 좋은데 건강에도 좋고 지구 환경에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육식을 줄이자 또 자제하자 이런 그 사회적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 상당히 그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조만간 육식 과정에서 야기된 그 환경 파괴 요 사회적 비용을 사회 전체가 부담할 게 아니라 육식을 즐기는 그 소비자분들에게 부담시키자 이런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지 않겠습니까?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소고기의 환경 파괴세, 탄소 배출세 또는 탄소 국경세, 그 다음에 특별 소비세 이런 거 부담시키자 이런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 저는 그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